로보스 인더스트리.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발전에 이제 시발이 됐습니다. 아 여기 시발이 나왔네. 네. 여기 시발이 나왔어. 근데 진짜 이 최초의 차에 탑재된 그 엔진이 칼 벤츠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독일 유명 엔지니어였던 이제 니콜라우스 오토가 개발한 가솔린 엔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차를 만든 만큼 그래도 벤츠가 이 엔진을 만들진 않았지만 다양한 기술과 개발에도 당연히 힘썼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품질과 기능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조용히 있었던 노 사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꼭 어려운 건 다 나한테 나와. 가장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 다 나한테 나와. 여기 뭐 피아제 쓰고 뭐 샤넬 쓰고 루이비통 쓰고 다 그래놓고 여기 뭐 씨발 그러고 나는 뭐 이거 나만 저희 중에서 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박식하시니까. 일단은 그 역사는 승자가 쓰죠. 네. 자, 내가 봤을 때는 승자는 벤츠 같아요. 칼 벤츠. 사실 벤츠라는 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칼 벤츠가 승자고 얘네들이 이 당시에 지금처럼 전산이 보급되고 뭔가 기록물이 정확하게 됐으면 아마 뭔가 좀 달랐을 텐데 얘네 벤츠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마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도 참 재밌긴 한데 칼 벤츠와 다임러 그 다음에 코플린 다임러랑 그 다음에 마이바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시작될 건데 그 사람들조차도 벤츠나 다임러나 마이바흐가 차를 처음 만들었느냐 또 아니야.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역사 기록물에 남지가 않았냐? 승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공학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칼벤츠도 지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칼벤츠가 내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닌데 처음 만든 사람으로 역사 기록물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방금 저기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차를 그 칼벤츠의 아내가 몰았던 이 차를 주도적으로 생산한 건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영재경 아나운서가 물어봤던 기술 개발 네. 벤츠가 썼던 기술 개발은 일단은 얘네가 뭐 휘발유 엔진이라든가 사행정, 이행정 이 당시에 1900년대로 접어드는 이 당시에 마차에서 어떤 기관으로 넘어가는 이 당시에 특허 전쟁이 어마어마. 우리 그때 벤틀리 할 때도 봤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특허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특허를 걸어야 되는 거야. 남이 못 쓰게 하고 라이센스비를 받기 위해서. 그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쭉 벤츠가 어떤 회사냐 해서 이제 벤츠의 특허 관련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특허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얘네는 비즈니스를 좀 잘했고 얘네는 뚝심 있는 기술 개발을 좋아했지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1877년에 도이치 가스 자동차 공장이 사행정 기관 특허 출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다임러라든가 그 마이바흐라든가 벤츠는 사실 셋이서 한 거예요. 칼 벤츠, 마이바흐, 다임러 이 세 명이 한 건데 얘네가 여기에 직접 관여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임러라든가 그 마이바흐는 여기에 이제 직원이던가 뭐 이사든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칼 벤츠는 엔진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이 칼벤츠가 특허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야. 하고 싶었는데 오라 한참 더 전에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싹 해갖고 하려더니 오라 누가 벌써 접수를 해놨네? 나도 엔진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 엔진을 만든 사람으로 내가 전 세계에 내 이름을 받고 싶은데 누가 사행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사행정을 반 잘라갖고 사행정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피스톤이 2번 왕복을 하는 걸 4번에 주기로 해서 사행정이란 말을 쓰고 우리가 타는 모터사이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흡입하면서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하면서 압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행정이라 그래요. 얘가 사행정이 안 되니까 이행정을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비슷하거든 터지는 거는. 이행정으로 특허 등록을 다 해버린 거야. 얘가 이 문서에 되게 빠른 놈이야. 그걸 딱 해놓고 요거만 갖고 약할 것 같으니까 엔진의 속도가 변하는 RPM 이런 어차피 엔진을 움직이면 속도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또 특허를 걸어. 그래서 얘가 특허 범위에 조금 더 앞서간 거야. 사실은 다른 애들이 먼저 했는데 이 머리가 비상한 거지. 머리가 비상한 거고 1800 후반년도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 얘는 이미 우리가 그때 GM에서 했던 배터리로 엔진 시동을 살리는 점화 장치를 개발을 해요. 그 특허를 걸어. 근데 사실 그거 상용화는 GM이 했죠. GM이 차에다 달면서 상용화를 했는데 얘는 1800 후반에 벌써 그걸 한 거예요. 난 놈이죠.
1893년도에 칼 벤츠는 우리가 지금 핸들 이렇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스티어링을 돌리면 레겐 피니언 기어를 타고 타이로드를 움직여서 타이어가 이렇게 타각을 주게 되는데 이거의 시초가 되는 엑셀 피버 스티어링도 얘가 만든 거예요. 또 특허를 걸어. 특허를 걸고 1896년에는 콘트라 엔진. 우리 그때 폭스바겐 할 때인가? 그 폭스바겐의 비틀에 들어간 수평대항 엔진이 원래 걔네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누구 거를 포르쉐 박사가 그 히틀러랑 가서 컨닝하고 와가지고 개발해서 했다 그랬잖아. 알고 봤더니 그 오스트리아도 시초가 아니고 칼 벤츠가 콘트라 엔진을 1896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박서 엔진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내구성이 안 좋아서 얘는 개발만 하고 특허만 걸고 안 하는 거. 개발은 했고. 그래서 특허 걸고 그걸 하다 보니까 푸시로드를 통해서 밸브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캠샤프트. 요새 모든 차들은 캠샤프트가 밸브를 열어주는데 캠샤프트도 얘가 만든 거야. 카브레터 엔진, 우리 옛날 포니, 브리샤에 들어갔던 스텔라에 들어갔던 카브레터 엔진도 얘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뭔가는 아닌데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 마차에서 엔진으로 가는 핵심 부품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자동차인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왜 특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없으면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츠가 만들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1923년에 슈퍼차저라는 그때 감독님 말씀해 주신 NA 엔진, 터보 엔진, 슈퍼차저 엔진. 슈퍼차저는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공기를 더 많은 압축을 통해서 넣어주는데 이 슈퍼차저는 왜 나왔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때 얘네가 비행기 엔진을 납품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돈이 되니까. 근데 비행기를 고공으로 날렸더니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없으니까 엔진이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구현한 게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뭔가 컴프레셔를 돌려서 산소를 넣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날라. 얘가 이제 차를 만들면서 차를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이 당시에는 사실 슈퍼차저가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어서 자동차들이 그렇게 적용을 안 해. 왜? 땅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엔진이 고성능이 아니라서. 근데 괜히 그냥 겉멋에 비행기에도 달아봤으니까 엔진에 한번 자동차 엔진에 달아본 거야. 그래서 1923년에 슈퍼차저 특허 등록. 그래서 또 특허 등록하고 1954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사장되고 있는 직분사 GDI 엔진을 벤츠라는 회사에서 1954년에 직분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용화를 안 시키지. 왜? 약간 문제가 있거든. 열이 많이 나고 내구성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당시에 조금 더 뒤로 가서 일본이 내가 독일하고 짬짬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일본도 1970년, 80년대 당시에 직분사 엔진 개발이 끝나요. 근데 걔네도 그거를 실차에 적용을 안 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새 타고 다니는 직분사 엔진은 벤츠가 아마 제일 먼저 적용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뭐 역사에 없던데 2002년인가 3년에 벤츠의 V6 3500cc 엔진에 GDI 엔진이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3000cc 가솔린 엔진이 NA인데도 불구하고 300마력을 육박하는 거 벤츠가 적용하는데 아무튼 직분사도 얘네가 먼저 또 2003년에는 7단 기어, 세븐지 트로닉스 미션이라는 7단 기어를 벤츠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7단 기어를 처음 만든 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지? 5단에서 6단, 6단에서 7단. 그게 뭐가 대단해? 그리고 대단한 거 없죠. 그잖아요. 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기어가 4개가 있고 5개가 있고 6개, 7개가 아니라 6단 이상부터 넘어갈 때 기어가 6개, 7개가 아니라 기어가 3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면 기어가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3개예요. 근데 3개인데 안에 유성 기어를 넣어서 얘가 기어비를 2를 주고 얘가 3을 주고 얘가 2를 줘. 이게 1단이야. 얘가 2를 주고 4를 주고 1을 줘. 얘가 2단이니까 서로 유성 기어의 기어 변환비를 복합 짬뽕을 시켜서 1, 2, 3, 4, 5, 6, 7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인 거죠. 기어의 전체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리고 회전의 범위와 기어의 레이쇼라 그래. 기어비. 이걸 자유롭게 변환을 줄 수 있는 거를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벤츠가 한 것 같지는 않고 ZF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는 또 특허 먼저 하는 거에 목숨을 거니까 이거를 먼저 해. 그래서 2002년도, 3년도 뉴 S클래스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여기에 최초 적용이 되면서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기업이 변환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버벅거림이 생겨서 초반 2003년, 4년, 5년에 엄청나게 AS를 많이 맞아요. 얘네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1923년에 뭐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준비할 때인데 5톤 트럭에다 디젤 엔진. 디젤 엔진은 사실 벤츠가 처음 만든 게 맞더라고. 그리고 나서 푸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산 처음 할 때 프랑스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그때 당시에 독일을 많이 억압을 했기 때문에 또 프랑스에서 발로 툭 차고 내놔봐. 그래서 디젤 엔진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칼벤츠는 다시 1936년에 승용차에다 넣을 수 있는 디젤을 개발해. 그때는 승용차에 디젤을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였거든. 근데 넣었는데 너무 진동이 심하고 안 되는 아무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쏘 체어맨이 1990년대에 나왔을 때 그 5기통 엔진, 벤츠 엔진 옛날 거를 썼었는데 5기통 디젤 엔진도 1974년에 벤츠가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1931년에 감독님이 좋아하는 독립식 서스펜션 얘네가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 82년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승용차에 접목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근데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거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에 다 있는 건데 굳이 뭐 다른 회사들처럼 뭐 안전벨트를 최초로 만들었다든가 뭐 에어백을 최초로 만들 이런 건 없어. 그냥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반 부품을 벤츠가 좀 먼저 만들었구나. 자동차 산업을 선도했구나 하고, 여기는 이제 조금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이거는 벤츠가 마음에 드는 게 1951년에 크럼플 존이라고 해서 차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차를 만들면 전체를 뼈대를 설계할 때 그냥 전체를 설계해요. 박치기를 하거나 굴르면 어디가 망가지든 말든 그거는 운전자 책임이야. 제조사 책임이 없을 때야 이때는. 그냥 제조사는 차만 만들면 돼. 엔진 얹고 의자 달고 사람 타면 돼. 근데 벤츠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자꾸 죽는 거야. 반이 접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때 나온 거야.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걸 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이 타는 이 공간을 크럼플 존이라는 말을 쓰면서 차대를 설계할 때 다른 데는 다 찌그러져도 크럼플 존을 찌그러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인 안전에 관련된 기술을 넣어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으로 크럼플 존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충돌 안전 규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진해가 자체적으로 1979년에 옵셋 충돌을 진해가 실시를. 왜? 딱 보니까 모든 사고가 정면으로 갖다 때려 박는 것보다 상대방이 와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서로 비껴가기를 하는 사고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와장창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 차가 옵셋 충돌이 강해야 되는구나. 저쪽에서 넘으면 반반 부딪히니까. 그래서 벤츠가 옵셋 충돌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요거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81년에 에어백이랑 안전벨트, 텐셔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스웨덴 쪽에서 만든 기술이고, 이것도 차에다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또 능동적인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리세이프티라고 벤츠에 써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센서들이 주행을 감지하면서 뭔가 주행 패턴에 어긋나거나 바깥에 달려있는 그 적외선 레이더들이 물체가 감지됐는데 현재 이 차의 속도가 130이야. 그럼 컴퓨터가 판단을 해. 지금 이 운전자의 핸들을 돌리는 이 패턴이나 악셀을 받는 패턴이나 현재 속도나 저쪽에서 다가오는 물체를 봤을 때 이 차는 사고다. 1초 뒤에 이 차는 사고다라고 컴퓨터가 판단을 딱 때리면은 안전벨트를 일단 땡겨버려. 왜냐면 안전벨트를 차고 있어도 팍 땡겨야 이게 탁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은 날아가잖아. 그럼 날아가면서 어딘가에 부딪히니까 사실 일반적인 안전벨트는 사람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차 안에서의 어떤 물건에 못 부딪히게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날아가거든. 그리고 탁 걸리니까. 근데 이 프리텐셔너는 사고가 감지될 것 같으면, 날 것 같으면 벨트를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의자에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운전을 누워서 하던 앞에 당겨서 하던 핸들과 벽과의 거리를 하게 돼서 의자가 자동으로 모터로 최고의 안전 자세로 의자가 딱 바뀌어요. 이러고 운전하고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되고, 누워서 운전하고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서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 핸들이 앞쪽으로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고 에어백을 다단계로 터트려주고